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2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4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권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소설이고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린 작품입니다. 바로 요 아룬다티 로이의 지복의 성자. 제목이 조금 모호하죠. 지복의 성자. 이 책 꽤 두꺼워요. 6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소설이고 제가 지금 10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이 앞부분 100페이지만 읽어도 이 책이 얼마나 스케일이 큰 작품인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아룬다티 로이는 작은 것들의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책이 아룬다티 로이의 데뷔작이었었어요. 정말 엄청난 데뷔작을 썼던 거죠. 그게 1997년에 나왔었고 당시에 그 책으로 부커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에서 읽었는데 그 작은 것들의 신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6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작품인 거죠. 저도 그 책을 너무나 인상적으로 읽어서 아룬다티 로이의 새 소설을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소설 작업을 하지 않고 계속 논픽션을 썼었어요. 한국에도 한 두세 종 정도 출간이 되어서 저도 이제 그 책들만 읽다가 드디어 두 번째 소설이 나와서 바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지금 나왔지만 원래 원서는 2017년에 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의 신 이후로 딱 20년 만에 출간이 된 두 번째 소설이고 집필하는 데만 10년이 걸렸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그렇게 집필해서 출간하기까지 오래 걸렸나 궁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일단 아룬다티 로이의 특징은 작은 것들의 신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문장이 굉장히 음악성이 있어요. 리듬감이 있는 문장. 그래서 뭐 문장 자체가 워낙 좋기도 하지만 어떤 운율에 몸을 맡긴 것처럼 흐르듯이 읽게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 문장 저변에 뭐 인도의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이고 뭐 사회적인 여러 분쟁과 다툼과 뭐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의 대립 등등 그런 첨예한 문제들을 음악성 있는 문장 기저에 깔고 있어서 소설로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것이 단지 소설로 그치는 게 아닌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작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복의 성자도 역시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지복의 성자는 제가 읽은 그 100페이지 분량의 메인 인물로 나오는 사람이 특이해요. 이름은 안줌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는 태어날 때부터 여성의 성기와 남성의 성기를 한 몸에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안줌의 집안에서는 아들로 키우고 싶어 했고 그래서 여성의 성기를 봉합하는 수술까지 받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안줌은 자라면서 본인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 갔고 그래서 결국은 평범한 삶을 살던 그 가정 내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이 스스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만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존재들을 소설 속에서 히즈라라고 부르는데요. 그 히즈라가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안줌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요 인물 자체의 설정이 일반적이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인물들 역시 전부 일반적이지 않은 인물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느 면으로는 굉장히 소설적으로 보이겠지만 이 인물들 하나하나의 사연이 너무나 리얼한 그 인도 현실하고 맞닿아 있어서 단지 소설로 읽히지 않는 거죠, 역시. 그 점이 또 대단한데 어찌됐건 뭐 스포일러라 다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안줌이 여러 끔찍한 사건을 겪고 그 공동체에서도 나와서 자기만의 바운더리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이름 없는 무연고 시체들이 매장되어 있는 공동묘지에 자기의 집을 짓고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처럼 어디 소속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 묻힌 사람들처럼 갈 곳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점점 발전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런 인물들이 죽었을 때 뭐 정성스럽게 염을 하고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읽은 부분이 이제 일단락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안중은 자신이 히즈라라는 그 제3의 성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기는 모든 것이자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자 그 누구도 아닌 사람이다. 그런 것들의 집합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중이 만든 공동체는 어떻게 딱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에 소속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물들의 낙원이 되는 거죠. 그런 비참한 자들, 추락하는 자들의 낙원 같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초반 100페이지에 잘 실려 있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어볼까요? 이 책이 한 12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챕터의 제목이 늙은 새들은 어디에 가서 죽는가입니다. 그리고 첫 문장은 그녀는 묘지에서 나무처럼 살았다. 그녀는 묘지에서 나무처럼 살았다. 그녀는 안중이라는 것이 이제 곧 드러나고, 그녀가 왜 묘지에서 나무처럼 살게 되었는지가 제가 읽은 100페이지 안에 담겨 있었어요. 제가 방금 이 안중이 공동체에서 나중에 장례까지 치러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연결이 되는 책인데요. 두 번째 책이 굉장히 화려한 표지, 해골이 번쩍번쩍거리는 후가공이 빛나는 표지입니다. 엄청 팝한 컬러에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에요.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 유쾌하고 신랄한 여자 장의사의 좋은 죽음 안내서. 저자인 케이틀린 도티는 현재 LA에서 장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장의사예요. 여성 장의사라는 점이 좀 특이하고, 20대 초반에 입사를 해서 장의사로 입사를 해서 이 책에는 그 초반 6년 동안 자신이 마주한 여러 죽음, 여러 시체, 여러 장례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절반 정도 읽었는데 이 부제처럼 정말 유쾌하고 신랄한 책이에요. 제가 죽음하고 관련된 책들을 워낙 좋아해서 책장 하나가 죽음 관련 책들로 막 채워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재밌게, 말 그대로 재미가 있는 죽음 관련 책이 있을까 싶은 책입니다. 보통 죽음과 관련된 책은 뭐 어떻게 죽을 것인가나 뭐 숨결이 바람될 때 같은 책도 그렇지만 다 의사가 쓴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장의사가 썼기 때문에 장의사는 시체를 씻기고 화장장에 시신을 밀어넣고 그 시신이 화장되는 것을 직접 일로 매일매일 보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다른 시각에서 죽음과 시체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던 죽음 관련 책들하고는 결이 다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저자 자체가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이것의 어떤 비장미를 강조하는 글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너무 막 심각해서 부담스럽고 그런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유쾌하게 접근을 하지만 신랄하게 파헤치는 글들을 읽으면서 여러 장례 풍습이라던가 뭐 죽음을 대하는 자세라던가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본인이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일상적인 에피소드 사이사이에 인문학적인 정보들도 꽤 많이 담겨 있고요.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가령 이런 것이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은 시체 보관소에 와서 신혼 미상의 시체들을 보는 일을 즐겼대요. 그래서 매일 수천 명씩 몇 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시체 보관소에 들어가서 시체를 구경하는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경꾼들을 위해서 뭐 빵도 팔고 과일도 팔고 그 앞에 장사꾼들이 호객행위도 하고, 그런 풍경이 상상이 되시나요? 근데 그것이 가능했고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시대마다 그렇게 죽음이나 시체를 대하는 태도도 달랐고, 그리고 뭐 가깝게는 최근엔 우리가 거의 모두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지만 사실 이것도 얼마 안 된 일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집에서 보통 죽음을 맞이했죠. 이런 식으로 죽음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뭐 문화마다 다른 장례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죽음에 대해 좀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장의사가 하는 일을 이렇게 디테일한 문장으로 읽는 것도 사실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첫 문장을 읽어볼까요? 첫 챕터의 제목이 시신을 면도하며입니다. 장의사로 첫 출근을 해서 맡은 첫 임무가 시신의 면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을 합니다. 여자는 언제나 자기가 면도하는 최초의 시신을 기억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범상치 않은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참 죽음하고 여러 면으로 연결이 되는 책들인데 공교롭게도 세 번째 책도 죽음과 연결이 되는 책입니다. 꽃은 알고 있다라는 책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얼핏 식물에 관한 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떻게 죽음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이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꽃가루로 진실을 밝히는 여성 식물학자의 사건 일지. 이 책의 저자인 퍼트리샤 윌트셔는 영국의 식물학자예요. 식물학자이고 고고학자인데 이 여성이 식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학자이기도 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그 죽음과 연결이 되는 건데 가령 첫 번째 꼭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연인이 있습니다. 다툼 끝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살해하게 된 거예요. 그 살해한 시신을 우발적인 살인이었기 때문에 대충 수습해서 차에 싣고 이제 한밤에 길을 달려서 어딘가에 유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밝혀지고 이 남자친구이자 피의자가 다 자백을 했는데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워낙 경황 없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경찰에서 이 작가에게 연락을 해서 시신을 찾는데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식물학자인 이 여성이 어떻게 돕냐면 그 피의자 남성이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옷과 신발, 타고 갔던 차의 바퀴에 묻은 흙, 그리고 유기할 때 썼던 도구,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경찰에서 받아와서 본인의 작업실에서 현미경으로 그걸 분석하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묻어 있냐면은 그 유기 장소가 그냥 대로변 같은 데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숲속 은밀한 곳에 유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때 그 옷에 묻어 있는 다양한 식물의 흔적들, 나무의 흔적, 꽃가루, 흙에 묻어 있는 성분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유추해내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한국 같으면 아마 CCTV가 워낙 많아서 그 경로가 다 추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국에서는 이 여성의 이런 관점과 해석이 쓸모가 대단히 있어서 50세에 아마 이 일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식물학자로 살다가 법의학자로서의 삶을 시작해서 지금 70대인데도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단서를 분해하고 그 안을 들여다봐서 범죄 현장을 혹은 범죄자의 거짓말을 파헤치고 확실한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서문하고 첫 꼭지를 읽었는데 앞으로 어떤 사건들의 예시들이 나올지 기대도 되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범죄를 해결하고 있는 여성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멋지기도 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첫 문장을 역시 읽어볼게요. 첫 문장, 첫 챕터는 몰래 스며든 흔적이라는 챕터인데요. 첫 문장은 지금 겨울숲을 걷고 있다고 잠시 상상해보자. 겨울숲을 거닐면은 우리 신발 밑에 흙이 묻을 테고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는 마른 나뭇가지들이 있을 테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왜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이 이 여성의 분석의 기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기기에 마련이기 때문에 내가 접촉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흔적을 남기고 또 나의 흔적이 그것들에 남아있겠죠. 네 번째 책은 소설이고요. 세상 끝 동물원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이 책도 표지에 꽃이 그려져 있네요. 아마 양귀비로 보이는 꽃이고 두 송이가 그려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책은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소설이에요.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실제로 요제프 멘겔러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아마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극악무도한 인체 실험을 자행했던 의사이고 그 인물이 인체 실험 대상으로서 쌍둥이들의 굉장히 관심을 보였었다고 해요. 그의 눈엔 쌍둥이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 요제프 멘겔러가 픽한 그 쌍둥이가 1500쌍이 넘었고 그 중에 생존에 돌아온 사람은 200명도 안 됐다고 합니다. 1500쌍이라고 하니까 뭐 새쌍둥이도 있을 수 있고 최소 3000명 이상이었을 텐데 생존자가 200명도 채 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요제프 멘겔러가 실제로 자행했던 쌍둥이 대상 인체 실험에 대해서 이 작가가 관심을 가지고 역시 10년 넘게 추적하고 취재하고 생존한 쌍둥이들과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소설을 써낸 작품입니다. 세상 끝 동물원. 작가는 어피니티 코나라는 작가고 1978년에 폴란드계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성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 책은 작가의 두 번째 책인데요. 출간 즉시 전 세계 24개국의 판권이 팔리고 그해 뉴욕타임스 주목할 만한 책으로 꼽히고 퍼블리셔스 위클리나 엘르나 아마존 같은 데서 올해 최고의 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구성이 특이한데요. 스타샤와 펄이라는 12살짜리 쌍둥이 자매의 목소리가 이제 번갈아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챕터마다 한 챕터는 스타샤, 한 챕터는 펄 이렇게 교차되면서 진행이 되는 소설이고요. 처음에 이제 아우슈비츠로 끌려갔을 때 대부분의 유태인들이 이제 가스실로 보내졌지만 이 아이들은 쌍둥이였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막사에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 막사가 요제프 멘겔러가 인체 실험을 하던 쌍둥이들이 모여있는 막사였던 거죠. 거기서 실제로 멘겔러가 쌍둥이들의 몸을 이어붙이는 시술 같은 것도 하고 한쪽에만 이상한 약물을 주입한다거나 더 자세한 얘기는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런 실험을 했던 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 아이들이 이제 소설 속 아이들이 그 실험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아이들은 멘겔러를 의사삼촌이라고 불러요. 의사삼촌. 이 소설을 지금 다 읽진 않았고 읽는 중인데 이 아이들이 겪었던 고통이나 이 악마 같은 사람이 자행했던 그 끔찍한 실험들에 집중해서 글을 썼다면 거기서 느껴지는 센세이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작가는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 했던 것 같고 이 아이들의 내면,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더 들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멘겔러를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 자신의 반쪽인 쌍둥이 자매를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마음이라든가 혼자 남았을 때 겪어야 하는 그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 아이들의 목소리에 더 집중을 해서 그려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관련한 여러 책들이 있지만 이 책만이 가질 수 있는 슬프고 근데 어떤 아이들의 그 반짝반짝 빛나는 지점 그리고 거기서 오는 감동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선을 잘 지켜가지고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도 더 읽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초반에 3분의 1 정도 읽었을 때는 그 느낌이 남달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문장을 읽어볼게요. 첫 문장은 우리는 한 번에 만들어졌다. 쌍둥이의 이야기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첫 문장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양한 즐거움을 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일에 대한 목소리를 책으로 간접적으로 겪고 역사책이라던가 뉴스 기사 등등에서 한두 문장으로 읽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을 훨씬 더 생생하고 실제 삶에 가깝게 구성된 작품을 읽으면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인간이 이런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을 읽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책의 의미와 가치 중에 하나라서 무거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책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2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4권 골라봤는데요. 재밌어 보이는 책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바이러스 때문에도 시끄럽고 그리고 출판계, 특히 문학계에는 최근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상문학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슴 아픈 뉴스와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혹시 그 관련한 내용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트위터에 특히 검색해 보시면은 여러 작가님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의견 내신 것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관심 가지고 한 번씩 검색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들 사이에서 독자로서 일단 한국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업계의 종사자로서 너무나 참담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독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를 이런 식으로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업계 종사자로서 우리 회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조항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만은 또 없는 일인지라 왜냐면 구조적인 문제니까요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